지난달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대다수 주요국들은요, 인플레이션인 물가 상승으로 대응 상황인데요. 유달리 중국만 디플레이션인 물가 하락으로 공포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침체되면서 중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회복에 편승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중국 경제의 하락으로 침체로 한국의 경제 회복 시나리오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밝힌 7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0.3%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소비자 물가가 하락한 건 팬데믹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2월에는 마이너스 0.2%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는 생산자 물가는 이미 10개월째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또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침체,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중국의 청년들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실업률 상승 영향으로 국내 총생산 GDP의 60%를 차지하는 소비가 얼어붙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수출도 14.5%나 줄어들면서 지금 소비와 투자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데가 바로 미국과 유럽연합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연합의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축소되는 영향으로 여파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국에 투자했던 생산 설비들이 인도와 베트남으로 옮겨지고 있고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외 개방을 새로운 수준으로 높여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목표치를 제시한 5.0%를 달성할지 못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연일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중국 국민들은 돈 쓰기를 꺼려하면서 오히려 저축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중국 경기가 침체되게 되면 한국의 수출에도 위축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하고도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국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저성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때 한국은 중국의 무역 수출 의존도가 26%까지 육박했는데요. 2023년 1사분기에는 무려 19.5%까지 추락했습니다. 지금 14개월째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전 세계 중에 중국의 최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비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경기 침체가 악화되게 되면 한국은 경제 성장이 저성장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는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한국 경제는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대중무역 수지 적자도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보다 오히려 또 수입하에서 달러로 결제한 금액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무역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올해 성장률을
1.5%에서 1.4%로 낮춰잡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경제 성장률을 낮춘 이유는 뭐냐? 중국의 투자 감소 그리고 수입 전망 하락을 꼽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도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 경제 성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즉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하반기 경기 회복은 이미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지금 중국도 내수가 침체되어 있고 중국 자체가 수출도 장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고 디프레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을 대비해서 경제 정책을 다시 재점검해야 되고 다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달부터 원상 복귀된 것이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내수 활성화 방안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대 무역 상대국이 중국이지만 중국을 너무 의존하지 말고 수출 대상국들을 다변화해서 속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인도 시장에서의 자동차 시장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단일 국가 기준으로 세계 3위가 바로 인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시장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많이 지금 소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인도의 자동차와 일본의 화장품 그러한 성공 사례가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에서 확산되어야만이 우리 한국 경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인데요. 이렇게 반도체 이외에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신성장 동력 육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영업도 하고 신제품 개발로 해서 수출 영역 확장에 총력전을 펼쳐야 합니다. 여러분, 작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AI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행정명령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또한 안보 이익에 직결되는 군용제품, 첨단 반도체 등은 대중 투자가 전면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민감한 투자도 신고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첨단 제품 및 장비 수출 통제에 이어 중국의 돈줄까지 막아버렸습니다. 또한 중국의 기술 굴기를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입장에서는 이달부터 반도체와 전기차에 쓰이는 금속 원소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지금 전면 미국에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입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이 무역과 그리고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고 있다고 지금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중 봉쇄가 강도를 더해갈수록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충격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 투자 제한에 한국에 동참할 것을 만약에 압박할 텐데 국내 기업들도 지금 불똥이 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당장 중국 현지에서 생산 비중이 큰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공장에 과연 더 투자를 확대할 것인가 확대하지 못할 것인가 이런 것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지금 난처한 상황에 몰릴 수가 있는데요. 정부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아니란 인식입니다. 상당히 여파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날로 커지는 중국발 리스크에 대비해
수출 성장 전략을 우리나라는 새로 짜야 할 때입니다. 최근에 말이죠.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공급망 국가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14개 국가 알타시아를 제시하면서 그 14개국이 기술력도 있고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고 물류 등에서 중국을 능가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신시장을 찾고 수출과 수입 다변화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발등에 불은 미국과 중국 간 패권 전쟁이 야기하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한 줄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미국은요,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등 첨단 제조업 지원책을 내세워 반도체와 2차 전지 분야의 글로벌 투자를 미국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도 일부 혜택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등의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전기 자동차, 배터리 분야 등에서 생산력을 대거 확충할 경우 한국의 기존 주력 산업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기업은 머리를 맞대고 국익이 우선되도록 최선의 해법을 찾는데 힘과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